안녕하세요. 영화 콘텐츠 제작 크루 원더플로우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펀치 드렁크 무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게 된 나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르페우스 신화를 알고 계시나요? 오르페우스는 죽은 아내 에우리디케를 되찾기 위해 저승까지 내려갈 만큼 그녀를 무척이나 사랑했는데요. 하지만 아내가 자신을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나머지 저승을 빠져나갈 때까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약속을 어겨 결국 눈앞에서 에우리디케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런 오르페우스의 행동에 대한 갖가지 추측이 분분한데요.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사랑에 대한 의심이 불러온 파멸로, 다른 누군가는 금기를 깰 만큼 강렬했던 사랑의 결말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만약 오르페우스가 일부러 뒤를 돌아본 것이라면, 혹은 아내가 오르페우스에게 뒤를 돌아보라고 말한 것이라면 말이죠. 오늘 다룰 작품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 역시 이러한 오르페우스 신화를 모티브로 삼았는데요. 과연 이 작품에서는 뒤를 돌아보는 것의 의미를 어떤 방식으로 담아냈을지 더욱 궁금해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패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스콘, 샤프, 코희님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와 함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케팅팀으로 활동 중인 스콘입니다. 안녕하세요. 5기, 6기 때 제로로 활동했다가 8기 샤프로 돌아온 샤프입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코이입니다. 패널분들 소개도 하였으니 이제 펀치 드렁크 무비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 1부 시작하겠습니다.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 1부에서는 영화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패널분들의 감상이 궁금한데요. 다들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 영화를 4년 전에 봤었는데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때가 이제 딱 영화를 좋아하기 시작했던 시기에 봤던 영화인데 그때 봤을 때도 너무 좋아서 사실 오랫동안 다시 안 보고 있던 영화였어요. 아껴놨던 영화인가요? 보통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다시 보면 감상이 떨어질까 봐 무서운 영화들이었는데 역시나 감상이 떨어지는 일은 없었다. 또 봐도 좋았다. 네. 개인적으로는 제가 본 최고의 퀴어 영화고 아직도 이 영화를 넘어서는 퀴어 로맨스는 없었다. 오, 극찬이네. 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제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사실 처음 본 영화인데 아름다운 예술 영화로 많이 들어보기는 했어요. 그래서 좀 기대를 가지고 봤는데 그 기대에 미친 좋은 영화였다. 굉장히 미장센이나 이런 게 너무 예뻐서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림 같은 장면들이 인상 깊어서 좋았던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미장센이 너무 아름다웠던 영화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처음 봤을 때는 그런 미장센 때문에 눈이 엄청 즐거웠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 다시 보고 찾아보니까 이 감독이랑 엘로이즈 역할의 아데레넬 배우가 과거 연인 관계였다고 하더라고요. 오, 진짜요? 그래서 역시 사랑하는 사람 어떻게 담는지 잘 알고 있어서 이렇게 예쁜 장면들이 나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고 전 다시 보니까 대사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하나하나 막 치면서 봤거든요. 너무 좋아서 다시 봐도 너무 좋았습니다. 네, 저도 정말 재밌게 봤는데요. 여성 퀴어 영화를 많이 본 사람으로서 이걸 보면서 생각나는 다른 작품들도 있었고 또 이 작품만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초상화라는 소재를 활용했다는 점이 신선했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영화 이야기를 해볼까요? 스콘님,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은 어떤 내용인가요? 18세기 프랑스 화가 마리안느는 원치 않는 결혼을 앞둔 귀족 아가씨 엘로이즈의 초상화를 의뢰받습니다. 다만 엘로이즈 몰래 그녀의 초상화를 그려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는데요. 마리안느는 며칠에 걸쳐 초상화를 그리는 데에 성공하지만 결국 진실을 털어놓고 엘로이즈에게 그림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기억만으로 그녀의 모습을 온전히 담아내는 것은 한계가 있었죠. 그림을 본 엘로이즈는 마리안느를 위해 직접 포즈를 취하기로 결심하고 두 사람 사이에서는 미묘한 감정의 기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네, 영화는 마리안느가 초상화 의뢰를 받고 엘로이즈의 집을 찾아가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마리안느와 함께 바닷가로 나온 엘로이즈는 갑자기 파도가 거세게 치는 바다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심상치 않았던 엘로이즈의 첫 등장신을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이제 영화를 보면은 느낄 수도 있겠지만 영화에서 중요한 인물의 첫 등장은 항상 힘을 주잖아요. 네, 맞아요. 저도 그게 확 느껴지는 장면이면서 그거를 되게 인상적으로 연출을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던 게 바닷가로 가기 전까지의 초원이라든가 하늘이라든가 굉장히 칙칙하잖아요. 네. 색이 좀 낮은 채도 그런 느낌이 들고 뭐 엘로이즈가 입는 옷도 그런데 바다로 다가가면서 갑자기 확
오는 순간 푸른 바다가 펼쳐지면서 갑자기 색감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것도 되게 좋았고, 그리고 바다로 가는 중간에서 이제 모자가 벗겨지면서 금발이 드러날 때랑 약간 그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포인트 둔 것도 굉장히 미적으로 감각이 있는 사람이 이런 시각적인 맞는 것 포인트를 같다. 줄 수 있지 센스 않을까라는 게 있으시네. 확 느껴졌던 그런 연출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저도 연출이 엄청 좋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가 일단 처음에 엘로이즈가 외투로 자신을 꽁꽁 감추고 있다가 외투에 달린 모자가 벗겨지고 달리면서 완전히 엘로이즈라는 존재가 드러나는데 이게 뭔가 순차적으로 자신의 겹을 걷어내는 것 같은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엘로이즈랑 마리안네의 관계에 있어서도 둘이 내면을 이런 식으로 드러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심도 있게 두 분은 연출적인 부분을 보셨는데 저는 그냥 단순하게 처음에 갑자기 막 바다를 향해서 달려가길래 네. 죽으려는 줄 알고 마리안느가 따라잡기엔 거리가 너무 멀다 이 생각하면서 그냥 불안했던 장면이었거든요. 처음부터 이런 장면을 보여주나 하면서 인물의 서사에 대한 궁금증이 더 증폭돼서 확 몰입됐던 것 같고, 지금 생각해보면 집이 자유가 억압된 공간을 상징하잖아요. 네. 그 공간을 벗어나는 방향으로 힘차게 달리는 걸 보니까 그 시대의 상황상 자신에게 선택권이 없는 그 현실에서 자유를 갈망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 같다, 이렇게 봤어요. 자살에 대한 얘기도 되게 불길하게 느껴져서 그랬다는 얘기도 하셨는데 바로 직전에 언니가 자살로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가 나와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연출에 대한 것도 하나 더 얘기하자면은 보통 달려가는 씬은 굉장히 역동적인 씬이어서 컷도 다양하고 앵글도 다양하게 쓴 경우가 많은데 이 시퀀스에서는 마리안느가 바라보는 엘로이즈의 뒷모습의 시점으로 바라보는 마리안느 이렇게 해서 숏과 리버스 숏 그 두 가지만 나오더라고요. 그런 식이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집중을 시키기에 되게 좋은 숏 구성인데 의도적으로 그렇게 짜여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되게 전문적인 해석인데요. 전문 용어만 나오셨어요. 그래서 더 약간 몰입되게 느껴졌나 봐요. 그러게요. 저도 스코님하고 좀 비슷하게 생각을 했는데 저도 처음에 보고 죽으려는 줄 알았어요. 네. 이제 또 언니가 자살을 했다고 하니까 더 불안했는데 근데 이제 갑자기 달리기를 꿈꿔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안심이 되면서도 이 엘로이즈 이 친구가 굉장히 자유를 갈망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이후 장면에서 수영을 할 줄 아는지 모르는지도 모르는데 바다로 들어가고 싶다라고 말하는 게 나오잖아요. 이런 걸로 봐서는 바다라는 공간이 엘로이즈에게 있어서는 자유를 찾을 수 있는 공간인 것 같고 또 그 공간을 향해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리안느는 엘로이즈와 산책을 하면서도 그녀의 얼굴을 관찰하며 기억에 의존해서 초상화를 완성하는데요. 엘로이즈에게도 완성된 그림을 보여주지만 만족스럽지 않은 반응에 그림을 지우고 다시 그리기로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엘로이즈는 그녀를 위해 포즈를 취하겠다고 말하는데요. 패널분들은 이런 엘로이즈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일단 지운 거는 마리안느 잘못이긴 하고 마리안느가 그림을 그리다 사인 유대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엘로이즈는 이제 호감이 생겼고 마리안느한테 어머니도 언급을 하잖아요. 자기 딸 엘로이즈가 당신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호감적으로 그런 언급이 등장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호감이 쌓이던 차에 초상화가 완성이 됐을 때 이 엘로이즈의 상을 알고 나니까 마리안느는 되게 마음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에서 자기도 모르게 망쳐버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먼저 했었고 포즈를 취한다라는 거는 엘로이즈가 마리안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이제 시작하려는 의지를 보였다가 이제 포즈인 것 같아요. 왜냐면 화가한테 포즈를 취해준다고 한 거는 내가 당신의 피사체가 되겠다라는 얘기이기도 하고 또 화가와 뮤즈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시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욕망이라는 것에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당신의 시선을 맞아주겠다 약간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낭만적인 해석인데요. 스코님은요? 저도 비슷한 흐름으로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이 장면 전에 엘로이즈가 수녀원을 갔다 와서 고독 속 자유를 느꼈다 하고 당신이 없다는 것도 느꼈다 이렇게 덧붙이거든요. 네, 맞아요. 이때부터 엘로이즈가 마리안느를 좀 특별한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것 같고 마리안느가 처음 완성한 투성화를 보면서 규칙, 관습 이런 걸 운운하는 마리안느와 다르게 엘로이즈는 어떤 감정들은 아주 깊다 이렇게 하면서 존재감이나 생명력이 그림에 담기기를 원하는 것 같았는데 그게 마리안느가 표현한 그림에는 자신에 대한 감정이 안 담겨 있으니까 자신의 감정을 마리안느가 알아주면 좋겠다
아는 마음이 표현된 것 같아서 종합적으로 엘로이즈가 마리안느에 대한 감정이 보통의 우정과는 좀 다르게 느껴진 것 같았고, 여기서 엘로이즈의 엄마가 마리안느를 내보내려 하니까 마리안느와 시간을 더 보내고 싶은 마음에 차라리 자신이 포즈를 취하겠다고 해서 마리안느와 시간을 더 함께 하려고 한 게 아닌가 생각했어요. 저는 오히려 마리안느가 솔직하게 엘로이즈를 그리기 위해서 온 화가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본인을 그저 그림 그리는 일에 필요한 대상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캔버스 안에 그려지는 한 인간의 존재로 생각했기 때문에 솔직하게 나한테 말해준 게 아닐까라고 엘로이즈는 생각했을 것 같아서 배신감도 있었겠지만 동시에 고마운 마음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2차적으로 완성된 그림을 보면서 엘로이즈가 막 그림이 좋다 그러면서 그림을 보는 내가 전과 달라진 건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 그린 그림이 실제적으로는 그 이후에 그림과 다르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는 그림이 좋고 안 좋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마리안느랑 좀 더 같이 있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림에 대한 평가는 그냥 상투적이었던 거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군요. 네, 저는 엘로이즈가 갑자기 포즈를 취하겠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네. 약간 의아했어요. 이때까지 나는 포즈를 잡기 싫다 막 이러면서 피해 다니고 이랬었는데 갑자기 내가 마리안느를 위해서 포즈를 취해주겠다 하니까 어떤 심경의 변화가 생기신 걸까 좀 의아하기도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마리안느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포즈를 취하기로 한 결심이 두 사람의 사랑이 시작되는 근본적인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자기가 모델이 됨으로써 마리안느가 집에서 내쫓기지 않을 수 있었고 그럼으로써 이제 서로 오랜 시간 눈을 마주치면서 그림을 또 그릴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가까워질 수 있었던 건데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포즈를 취하면서 이 마리안느와 함께하고 싶었다. 사랑을 하고 싶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그리고 엘로이즈는 초상화를 보고 자신과 닮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당신과 닮지도 않아서 슬프네요 라는 말을 하잖아요. 네. 이 말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당신과 닮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기 전에 그 마리안느가 이 그림을 그린 거에 대해서 뭐 관습이 있고 이론이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전 그걸로 미뤄봤을 때 당신과도 닮지 않은 것 같네요 라는 말의 의미는 이거는 당신이 나를 그리고 싶어서 그린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풀이가 돼요. 왜냐하면은 마리안느는 기본적으로 화가긴 한데 아버지의 대를 이은 화가거든요. 아버지의 네, 화가 사업을 이어서 화가를 한 거고 그리고 거기에 가서 엘로이즈의 그림을 그린 이유도 누군가의 남자한테 보여줄 초상화를 그리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온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림을 그려야 하니까 온 사람인 거지. 네. 그러니까 여기서의 당신과도 닮지 않았네요는 이거에는 당신의 마음이 담겨있지 않네요. 당신의 마음이 담긴 그림을 보여주세요 라고 한 게 저는 이 대사의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약간 사실 앞에서 한 답변이랑 좀 모순적이긴 한데 뭔가 생동감의 의미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영화 속에서 마리안느가 엘로이즈에게 다양한 경험을 선사를 시켜줘요. 음악도 처음 들려주고 뭐 수영 같은 것도 그렇고 사실 엘로이즈는 약간 되게 수녀원에서 계속 생활해서 그런지 경험을 많이 해보지 못한 어린 아이 같은 느낌을 계속 받았거든요. 네. 근데 계속 집에만 있던 자기를 궁극적으로 밖에 나가게 해준 사람이 마리안느니까 뭔가 엘로이즈에겐 마리안느가 새로운 삶의 지평이나 뭔가 살아있다고 느끼게 해준 사람이었을 것 같은데 그건 마리안느라는 사람 자체를 그냥 생명력으로 본 거기도 한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그림에서 혹은 부터치에서 단순 목적에만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마리안느가 선사해준 생동감이 느껴지지 않아서 이런 말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약간 샤프님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앞 질문에서 이제 말했던 것처럼 이미 엘로이즈는 마리안느가 자신을 보고 그릴 때 투상화를 위한 단순히 형식적인 그 자신의 형태를 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존재감과 깊은 마리안느에 대한 감정, 진정성 이런 거를 알아봐 주길 바라는 것 같았거든요. 엘로이즈는 그거를 그림으로도 표현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생겼는데 그것들이 담겨있지 않은 그림이 마리안느와 다르다라고 말함으로써 내가 너를 보는 사랑의 시선과 감정은 너에게 없구나. 너는 나와 같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구나. 이거를 표현하는 대사였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이 대사를 처음 듣고 이게 어떤 의도에서 말하는 거지? 라는 좀 의문이 들었었는데 세 분의 의견을 듣고 나니까 정말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라고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엘로이즈의 엄마가 며칠 집을 비운 사이에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하는데요. 초상화 모델과 화가에서 시작한 그들의 관계에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진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엘로이즈와 마리안느는 서로에게 있어 어떤 존재가 되었을까요? 코인님 말씀해주세요. 저는 이 영화가 색감을 이용해서 은유를 잘한다고 생각을 해서 뭔가 색감을 생각을 해보면 영화에서 마리안느가 줄곧 붉은색 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약간 스포긴 하지만 어쨌든 엘로이즈와 이별 후에는 푸른색이나 초록색 옷을 입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리안느에게 엘로이즈와의 시간이 뭔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순간 그런 게 아니라 온몸으로 그 시간을 받아들인 것 같은 몸으로 새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옷의 색깔에서도 잘 표현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인이신데요? 저는 그 장면 하나를 꼽고 싶은데 네네. 영화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기도 하고 로맨스적으로도 제일 좋아하는 대사가 들어있는 장면이기도 한데 이제 마리안느에게 엘로이즈가 포즈를 취하면서 엘로이즈가 보통 모델한테 어떤 말 하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렇게 그 모델과의 스몰 토킹에 대해서 얘기를 하던 와중에 그 마리안느가 엘로이즈의 특징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파트가 있잖아요. 네. 뭐 당신은 당황하면 입술을 깨물고 뭐 하면서 이렇게 말하다가 엘로이즈가 당신만 나를 안냐고 생각을 하냐 그래서 내 옆으로 와보라 하면서 저는 그 대사가 너무 좋았거든요. 당신이 나를 볼 때 나는 누구를 보겠어요? 맞아요. 라고 말을 하는데 전 이 대사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한 이유가 화가가 누구냐라고 얘기를 해보면은 결국 화가는 프레임 안에 사람을 가두는 사람이거든요. 왜냐면은 이젤 안에 있는 도화지에다가 사람을 그리니까 결국에는 프레임 속에 사람을 가두는 일이고 그러니까 일방적일 수밖에 없는 시선에 관해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람이 보통 당황하거나 약간 불쾌해지는 순간이 뭐냐면 자신의 시선을 느낄 때를 굉장히 불쾌한데요. 영화에서도 어떤 인물이 관객석을 똑바로 쳐다보는 장면이 없잖아요. 그 네네. 이유가 왜냐면 쳐다보는 순간 그거에 대한 자신의 시선을 느껴서 자신이 드러난 것처럼 느껴져서라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말은 즉슨 이제 시선으로 상대의 피사체를 욕망하던 그 자신의 마음을 들켰기 때문에 부끄러워지는 거라고 그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머나. 그 순간에 이제 엘로이즈는 마리안느한테 나도 너를 보고 있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마리안느의 숨겨진 욕망을 그때 일깨워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화가와 피사체의 관계에서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연인의 관계, 평등한 관계로 돌아서게 된 거죠. 제가 앞서 말했던 마리안느가 뭐 아버지의 대를 얻고 일하기 위해서 초상을 그리러 왔고 그런 관계들을 깨부숨으로써 완전히 평등한 연인의 관계 만들어준 게 그 서로한테 굉장히 틀을 깨준 관계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정말 영화의 진심인 것 같습니다. 전 엘로이즈를 보면 그 수녀원이 평등을 주는 안락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면서 집보다도 더 자유를 느끼는데 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선택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고 자유롭게 행동도 할 수 없는 그 고립된 집이라는 공간에서 따분한 일상을 보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이 와중에 처음에 소개받은 대로 엄마나 언니에 대한 자신의 속마음도 털어놓을 수 있고 자유를 갈망하는 자신의 모습을 마음껏 보여줄 수 있는 친구가 생겨서 계급 차이를 넘어선 안정감을 느끼고 의지할 수 있는 동등한 존재라고 여기게 됐던 것 같았어요. 마리안느도 자신과 다른 엘로이즈의 이런 인생의 호기심을 갖고 공감하면서 우정 이상의 존재로 느끼게 되지 않았나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약간 엘로이즈와 마리안느가 동등한 존재였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약간 마리안느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이제 마리안느가 화가잖아요. 그래서 화가로 이 엘로이즈의 집에 와서 그 정혼자를 위한 초상화를 그려주기 위해 온 거니까 어쨌든 이 남성에게 마음에 들만한 그런 남성의 시선을 투영해서 그림을 그리고 엘로이즈를 바라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엘로이즈가 자신이 모델을 하겠다라고 나서고 그럼으로써 엘로이즈를 자세히 관찰하잖아요. 네. 그렇게 사랑에 빠지면서 원래는 단순히 엘로이즈를 피사체라고 바라봤다면 이제는 인간 대 인간으로서 사랑하는 연인으로서 바라볼 수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두 사람이 상대방에게 사랑에 빠진 건 언제였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다시 보니까 원래 처음 볼 때는 마리안느의 시선으로 봤다가 두 번째 볼 때는 엘로이즈의 시선이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엘로이즈가 마리안느한테 느낀 사랑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부분들보다 훨씬 더 먼저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 와서 피아노를 칠 때 그 비발디의 4개 부분 그 부분을 치잖아요. 네.
그때 이제 엘로이즈의 시선을 제가 처음 볼 때 몰랐는데 마리안느를 보는 시선을 다시 한번 봤을 때 느끼게 됐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설레하면서 보는 듯한 눈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장면 이후에도 엘로이즈는 마리안느를 되게 뚫어져라 쳐다보거나 그러니까 쳐다보면서 스스로 약간 감정을 느끼는 듯한 표현이 있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게 됐어요. 먼저 좋아한 거는 당연히 엘로이즈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리안느는 그 전까지는 되게 흔들리다가 당신이 나를 볼 때 나는 누구로 보일까요? 네. 라는 말 했을 때 요즘 말로 심쿵 했던 것 같아요. 사실 플러팅도 먼저 던지면 마음이 변한다고 그런 마음을 스스로도 깨닫고 엘로이즈의 마음도 깨닫다 보니까 그 순간에 확 불이 지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코님은 어떠셨나요? 그 엘로이즈가 키스하고 싶었던 순간이 언제였냐고 묻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 이 대사를 듣고 진짜 언제부터 둘이 사랑의 감정을 느낀 거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앞에 질문에 대한 답으로 얘기했던 대사들처럼 엘로이즈가 마리안느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먼저 느꼈던 것 같고 마리안느는 언제부터 사랑에 빠진 건지 잘은 모르겠지만 둘이 감정을 교환하는 장면이 좀 확실하게 나온 것 같은 장면은 벽난로 앞에서 마리안느가 엘로이즈의 얼굴을 이제 좀 당당하게 가만히 자세히 보면서 그리는 장면이 있는데 벽난로 불이 은은하게 켜져 있고 엘로이즈가 또 그때 팔을 드는 포즈를 취해요. 약간 맞아요. 플러팅 하듯이 하는데 여기서 이제 둘이 눈이 마주치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 마리안느의 눈을 보고 여기서부터 좀 쌍방이구나를 제가 느꼈던 것 같았고 또 여기서 눈빛 교환을 하면서 서로 감정을 교류하고 있다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좀 두 분과 다르게 훨씬 네. 앞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 왜냐면 그 마리안느가 엘로이즈한테 자기가 본인이 화가임을 밝히니까 엘로이즈가 그래서 날 봤군요 이렇게 말을 해요. 네. 근데 저는 이게 뭔가 엘로이즈는 마리안느가 나를 좋아해서 나를 쳐다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엘로이즈가 느낀 감정이 맞았을 거라 생각을 하고 엘로이즈 또한 그러니까 자신을 관찰하는 마리안느를 보면서 사랑에 빠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완전 초반에 둘이 이제 서로를 몰래 관찰하면서 탐색전을 펼칠 때 그때부터 이미 좋아하고 있었던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약간 연프적 해석. 그래서 저도 다른 분들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엘로이즈가 먼저 사랑을 느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전부터 약간 플러팅을 조금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까 스코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당신 말대로 고독 속에서 자유를 느꼈죠. 그리고 당신이 없다는 것도 느꼈죠. 이런 거 보면서 지금 뭐 하는 거야? 플러팅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아까 코이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마리안느가 그림을 그리려고 몰래 또 얼굴을 관찰을 하잖아요. 네. 또 눈이 마주치잖아요. 그러면서 약간 착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 마리안느가 나를 좋아해서 이렇게 쳐다보는 건가? 라고 생각하면서 또 눈이 마주치니까 또 떨리기도 하고 좀 초반부터 좋아했을 수도 있겠다. 엘로이즈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마리안느는 약간 뒤에 좋아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샤프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신은 할 말이 없으면 이 말을 만져요. 뭐 입술을 깨물어요. 뭐 이런 말을 했을 때 또 눈을 마주치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좀 설렜을 것 같고 결정적으로 사랑에 빠졌다 하는 순간은 모닥불 너머로 그 축제에서 모닥불 너머로 일렁이는 엘로이즈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완전히 사랑에 빠지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연인 관계로 발전한 이후 마리안느가 다시 완성한 엘로이즈의 초상화는 처음에 그린 것보다 그녀를 더욱 잘 담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림이 완성되었다는 것은 이제 그녀의 초상화가 약혼자에게 전달될 것임을 두 사람이 머지않아 이별해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그림이 완성되면 헤어지게 될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초상화의 화가로서 또 모델로서 임하는 두 사람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저는 이 지점에서 이제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좀 명확하다라고 느꼈거든요. 네네. 그냥 사랑 영화라면은 아가씨처럼 그냥 뚫고 지나가도 되잖아요. 그 난관들을. 근데 이러한 둘이 결국 헤어지게 되는 결말을 넣은 이유는 그 당시에 프랑스에 팽배했던 가부장적인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그 당시를 은유해서 현재의 프랑스에 대한 저격이라든지 그런 메시지가 있으니까 결국 이 둘이 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좀 강조했던 것 같아요. 이 둘이 서로 사랑을 하지만 그 사랑 때문에 정해진 약혼이나 그런 걸 깨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네. 엘로이즈나 마리안느나. 근데 그 당시에 여성들한테는 엄청나게 큰 리스크이고 실체적인 위협으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두 여성은 굉장히 무력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헤어지는 거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두 심정은 서로가 오르페우스와 에우르디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를 깨닫고 그런 처절한 심정 속에서 그 나머지를 불타오르면서 사랑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 둘이 사랑을 확인하고 나서도 얌전히 화가와 모델의 역할에 임하는 게 좀 의아하긴 했거든요. 네. 좀 공과 사를 잘 구분하는 것 같다. 이 정도 느낌 받았는데 이 그림이 완성되고 나면 둘이 헤어지는 걸 알잖아요. 네. 근데 어디 같이 달아나거나 어차피 엄마도 없는데 그냥 그림 안 그려버리거나 좀 다른 방안을 찾을 수 있지도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어떤 시도들을 해봤자 의미가 없어서 그냥 수능했나 싶기도 해서 이 시대에 사회가 그만큼 좀 억압적이고 선택의 자유가 없다는 걸 잘 표현한 것 같았어요. 그 둘도 뭔가 결말을 알면서도 사실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눈물 머금고 수능하지 않았나 이런 게 너무 안타까웠고 또 한편으로는 곧 헤어져야 되는데 사랑을 잠재우지 않고 더 불지피잖아요. 네. 둘 다 그만큼 진심이고 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자유를 실현한 것 같아서 주체적이고 멋있어 보였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앞에서도 말씀해주셨듯이 마리안나가 진짜 공과 사를 잘 지킨다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뭔가 이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화가로서 역할을 지켜온 마리안느를 무너지게 하는 역할을 했다고 오히려 생각을 해요. 정확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딱 한 줄의 대사에서 그림을 다 완성시켜 지워버리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팠고 근데 좀 더 기억에 남는 대사는 이제 그림을 그리다가 끝이라는 걸 어떻게 아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림을 끝내는 순간을 말하는 거겠지만 네. 뭔가 이게 초상화를 완성시키는 거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둘의 이별을 뜻하는 것 같기도 해서 너무 마음이 아팠고 맞아요. 근데 너무 성숙하잖아요 두 사람이. 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이를 그리는 나의 모습이랑 사랑하는 이한테 그려지는 나의 모습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지켜주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낭만 있는데요. 저도 뭔가 이런 사회적인 압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수능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엘로이즈가 자기가 결혼을 거부한다고 해도 주위의 압박 때문에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차라리 언젠가는 초상화가 네. 그려져야 된다면 마리안느에게 그려지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고 또 머지않아서 끝날 사랑인 걸 알지만은 지금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자.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마리안느가 초상화를 그리면서 계속 웨딩 드레스를 입은 엘로이즈의 환영이 자꾸 떠오르잖아요. 네. 이런 걸 보면은 또 이런 이별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도 네. 같이 공존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두 사람이 이별한 이후 마리안느는 클래식 공연장에서 엘로이즈를 발견하는데요. 마리안느가 그녀를 위해 연주해 주었던 비발디의 사계가 흘러나오자 엘로이즈는 말없이 눈물을 흘리고 카메라는 마리안느의 시선에서 그녀를 응시하며 마무리됩니다. 소름 돋을 정도로 여운이 남았던 영화의 마지막 부분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그런 엔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영화들마다 이 엔딩을 찍기 위해서 맞는 것 같다. 맞아요. 그런 영화들인데 이 영화도 이 마지막 장면으로 끝내고 싶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펼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지막 부분과 그 나머지의 모든 에너지를 합친 만큼의 에너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서서히 엘로이즈가 들어오고 마리안느의 시점에서 엘로이즈의 표정이 점점점 클로즈업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비발디가 끝날 때까지 표정 연기를 막 하는데 웃는지 우는지 모를 얼굴로 뭔가 표정을 짓는 것 같은데 읽기는 어려운 표정이어서 저는 너무 좋았어요. 엔딩. 맞아요. 저도 뭐 멀홀랜드 드라이브나 캐롤 같은 경우에도 엔딩 씬이 정말 좋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도 엔딩 씬이 가장 여운에 남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확 터뜨리는 네, 네. 맞아요. 이때 나오는 음악이 사계 여름 중의 사막장인데 네. 이때가 여름의 절정, 막 무더위, 갑작스러운 폭풍 이런 거를 표현한 음악이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사랑의 절정, 뭔가 갑작스러운 감정들을 다시금 떠오르게 하는 매개가 음악이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뭔가 이때 연기가 저도 진짜 너무 좋았는데 폭발적이라고 느껴지는데 굉장히 뭔가 표현을 고요하게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감정이 엘로이즈 첫 등장씬에서도 느껴져서 처음과 마지막에 관객들한테 깊은 여운을 주기 위해서 이런 장면들을 배치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비발디 사계 음악이 엘로이즈의 감정을 더 잘 표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막 격정적이고 빠른 음악인데 점점 더 빨라질 때 엘로이즈의 숨이 막 헐떡이면서 더 강해져요. 네.
때 네. 눈물도 막 보이고 이게 음악의 템포랑 너무 잘 맞아서 전율이 오는 장면이었는데 네. 마리안느의 연주를 들었던 곡이니까 또 그녀와 함께했던 추억을 되새기면서 느끼는데 동시에 그 음악이 엘로이즈의 감정을 잘 표현한 것 같아서 너무 좋았던 장면이었고 그걸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마리안느의 심경이 더 극대화된 것 같았어요. 네. 좀 일방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 상대가 감정 막 분출하면서 울고 있으니까 그 감정이 더 마리안느한테 동화됐을 것 같고 저도 연기가 너무 인상 깊었는데 엄청 격정적인 음악에 분출하는 감정을 표현하지만 억누르는 감정도 동시에 드러내잖아요. 네. 그래서 더 슬펐지 않았나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너무 슬픈 엔딩이었습니다. 네. 이처럼 영화는 마리안느의 엘로이즈에 대한 일방적인 발견으로 마무리되는데요. 만약 마지막 장면에서 엘로이즈와 마리안느가 눈이 마주쳤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엘로이즈는 발견을 했다고 생각해요. 마리안느를. 네. 발견이라는 게 굳이 시각적인 그런 표시가 안 나도 발견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느낌으로. 근데 그러니까 한 곳에 시선을 고정해 두고 이를 악물면서 감정을 참았던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엘로이즈가 그 감정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마리안느를 안 봤다고 생각을 해요. 마주치는 게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잖아요. 기본적으로 마주치는 건 그 사랑이란 감정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고 사랑 때문에 감정적인 나락으로 떨어지는 얘기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에 엘로이즈는 마주쳤을 때 다가올 감정의 폭풍이 두려워서 그리고 현실을 바꿀 수 없으니까 맞아요. 결국에는 안 보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부러 안 봤을 수도 있겠군요. 네. 저는 뭔가 발견하지 않아서 더 엔딩이 완벽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샤프님이 아까 전에 발견을 했는데 이제 모른 척 하신 거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저는 그냥 발견을 못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네. 그 생각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자면 엘로이즈는 마리안느가 자기 앞에 있는 것도 모르고 울고 있는데 또 마리안느가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게 어떻게 보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시선이 마주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애틋한 엔딩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마주쳤다면은 약간 캐롤이랑 비슷한 엔딩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화만의 특색 있는 엔딩이 되기 위해서는 마주치지 않는 게 더 좋은 맞아요. 선택이었을 것 같아요. 저도 여기에 공감을 하는 게 일단 발견해봤자 어차피 시간도 지났고 네. 둘의 운명이 결정난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순간 둘이 이전의 이야기를 추억하고 눈물 흘리고 이 정도였을 것 같아서 그 뒤에 결말을 더 희망적으로 볼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의 결말이 너무 좋았는데요. 발견하지 못하면서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타올랐던 그때의 순간을 더 강렬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결말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말을 들어보고 나니까 그 직전에 둘이 후회하지 말고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쳐다보면 후회할 것 같으니까 안 쳐다보고 기억한 것 같아요. 너무 슬퍼. 발견했는데 보지 않았다라는 그 근거가 또 대사에 네. 그렇네요. 있었네요. 저는 뭔가 연출적으로는 엘로이즈가 고개를 돌려서 마리안느를 쳐다본 후에 영화가 암전되는 것도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둘이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도 문 앞에서 그런 식으로 하고 헤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괜찮았을 것 같지만 그러나 마리안느가 항상 이제 엘로이즈를 관찰하는 역할에 있었다는 것에서 결국에 마지막도 마리안느가 엘로이즈를 관찰하면서 끝이 나니까 그 일방적인 발견이 둘의 사랑을 진짜 과거에 두고 왔다는 거를 확실하게 보여준 것 같아서 이 결말에 저도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의 전체적인 내용과 패널분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는데요. 마음대로 결혼도 할 수 없었던 18세기 프랑스의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여성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그 사랑을 추억하고자 했다는 점이 인상 깊은 작품이었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영화의 연출적인 특징과 그 밖의 외부적인 요소들에 대해 이야기 나눌 예정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를 시작하기 전 마리안느와의 추억을 회상하며 눈물을 흘리는 엘로이즈의 모습이 떠오르는 곡이죠. 비발디의 사계중 여름을 듣고 오겠습니다.
펀치 드렁크 무비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1부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영화의 연출과 외적인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인트로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이 작품은 오르페우스 신화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마리안느는 뒤를 돌아본 오르페우스의 행동에 대해서 아내와의 추억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하고 엘로이즈는 오히려 아내가 뒤를 돌아보라고 했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 대사는 복선이 되어 두 사람이 이별하기 직전 엘로이즈가 마리안느에게 뒤를 돌아봐 라고 말하고 마리안느는 그 말에 뒤를 돌아보는데요. 패널분들은 오르페우스 신화를 이런 방식으로 재해석한 연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사실 오르페우스 신화를 처음 알게 됐어요. 저도요. 그래서 이번 영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봤어요. 그 오르페우스 신화를. 그걸 보고 이 영화가 왜 차용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 오르페우스 신화 자체를 그 마리안나 엘로이즈한테 이입해서 보도록 만드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그거를 비트는 거에 더 주력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원래에는 오르페우스가 사랑에 빠져 있어가지고 그걸 못 참고 돌아보는 인간의 한계? 어리석음을 비판하는 그리고 그 사랑의 강렬함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의 신화였는데 여기서의 엘로이즈가 말하는 거를 들어보면은 그 오르페우스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아내가 돌아보라고 했기 때문에 돌아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는 결국 엘로이즈를 그 아내 그리고 마리안느를 오르페우스라고 대입을 해보면은 미래의 마리안느한테 대신해주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왜냐면은 자기가 뒤돌아보라고 했으니까 뒤돌아봤을 때 죄책감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오르페우스 신화를 사용한 것보다 그걸 통해서 나중에 마리안느가 떠나기 전에 마리안느가 마음을 덜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장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선한 해석이네요. 오히려 상대방을 더 생각한. 네. 그러게요. 저는 약간 이런 배려나 사랑의 측면이 아니라 뭔가 여성의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오르페우스 신화는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소피의 반응처럼 남편이 왜 뒤를 돌아봤냐 그게 잘못된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결국 남편이 뒤를 돌아보는 선택을 해서 아내가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비난을 하고 혹은 이해하려는 객체도 남편의 한정이 돼요. 근데 엘로이즈의 이야기처럼 만약에 아내가 뒤를 돌아보라고 이야기를 했다 하면 더 생을 살아갈지 아니면 다시 한번 기회를 얻지 않고 그저 그냥 죽음에서 마무리 지을지를 본인의 죽음을 자신이 선택하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뒤를 돌아보는 그 행위에 한정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사랑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도 여성의 주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장치를 쓴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저는 처음에는 이 장면이 뭔가 했어요. 뒤돌아봐 해서 뒤돌아봤는데 흰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어서 환영인가? 상상인가? 막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신화의 원래 내용과 다르게 엘로이즈가 뒤를 돌아봐 라고 말을 했다면의 가정을 추가해서 신화를 재해석한 게 연출이 너무 좋다라고 느낀 부분이었거든요. 네. 코이님 말씀처럼 신화의 아내 즉 여성으로 대변되는 엘로이즈가 이 관계에서 더 주체적으로 질문을 던졌다는 게 여성에 대한 그 감독의 지향점을 잘 녹여낸 설정이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거기서 뒤를 진짜 돌아본 마리안의 선택으로 결말을 암시할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던 그 사랑의 마무리를 신화를 차용한 연출이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낭만적인 연출이었습니다. 저도 오히려 아내가 뒤를 돌아보라고 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엘로이즈의 해석이 되게 신선하게 느껴졌었는데요. 뒤를 돌아본 것이 오르페우스가 아내를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아내가 오르페우스의 얼굴을 보고 싶었고 또 그 모습을 추억하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의미 같았거든요. 네. 또 그 말처럼 이제 마리안느가 집을 떠나려고 할 때 엘로이즈가 뒤를 돌아봐 라고 말하면서 엘로이즈 또한 마리안느의 마지막 모습을 추억하기 위해서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런 일반적인 이 신화의 해석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아내가 뒤를 돌아보라고 말했다는 재해석을 사용함으로써 그들의 사랑을 정말 낭만적으로 풀어낼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은 고전적인 미장센과 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서로에게 향하는 두 사람의 시선이 두드러지는 작품인데요. 패널분들의 기억에 남았던 연출이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예쁜 영화들을 보면은 정지하면 누르면 그냥 그림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맞아요. 정말 그랬던 영화 중에 하나인 것 같고 그렇게 찍은 영화인 것 같기도 했어요. 특히 그 엘로이즈가 마리안느를 위해서 포즈를 취할 때 완전히 프레임 속에 있는 모습 자체가 그냥 그림을 보는 듯한 그런 구도와 색감과 포즈 자체에서 오는 쉐이프 그런 게 확실히 인상 깊었던 것 같고요. 또 굉장히 움직임도 정적이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시선의 교차라던가 시점 셔틀을 이용한 연출들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시선의 역학이 굉장히 중요한 영화이기 때문에 그런 걸 활용한 것 자체로 그냥 영화의 주제의식을 잘 깎아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특히 마지막에 초상화가 완성되고 나서 바닷가를 바라보고 서 있는 엘로이즈한테 마리안느가 뛰어가서 안기거든요. 네. 용서해줘 이런 대사를 하면서 울고 부둥켜 안는데 이 장면 자체도 너무 좋았고 그 장면에서 파란색의 탁 트인 바다를 배경으로 해서 초록 빨강 보색인 색의 드레스를 입은 둘의 모습이 너무 인상 깊었어요. 색감이 대조되다 보니까 둘의 상황 같은 게 더 대비가 강하게 됐던 것 같고 좀 비비드한 색감의 유럽 사람들이 나오니까 더 회화적이고 미장센이 전반적으로 너무 예뻤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이 영화가 굉장히 미장센이 중요한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또 샤프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사람의 시선의 교차가 되게 중요하게 사용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서 저는 마을 잔치에서 모닥불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의 시선이 교차하는 그 장면이 정말 인상 깊었던 게 마리안느는 이제 모닥불의 아지랑이 때문에 일렁이는 그런 모습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또 엘로이즈는 불이 붙는 것도 모르고 계속 쳐다보잖아요. 이런 시선의 교차가 두 사람이 얼마나 사랑에 빠져 있는지 서로에게 진심인지 보여주는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연출이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영화에서는 상대방을 응시하는 연출이 여러 차례 등장하는데요. 인상 깊었던 응시 장면과 그 장면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요? 저는 앞서서 말씀하셨던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 그 드레스에 불이 붙은 것도 모르고 바라보는 장면. 특히 영화에서 근데 마리안느를 자꾸 불과 같이 두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맨 처음에 그 집에 들어와서 불 앞에서 몸을 녹이고 있거나 뭐 담배를 피거나 계속 초를 켜거나 이런 것처럼 그래서 저는 그게 뭔가 사랑이자 마리안느를 대변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 이후에 엘로이즈가 그 그을린 드레스를 계속 입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뭔가 저는 이게 외적으로도 두 사람의 사랑을 외면할 수 없게 됐다라는 걸 좀 보여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드레스를 계속 입고 있는지는 몰랐어요. 그러게요. 아침에 보니까 약간 그 그을린 드레스를 계속 질질 끌고 다니시더라고요. 눈썰미가 좋으신데요? 저도 똑같은 장면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불이 붙은지 모를 정도로 타오르는 불처럼 강렬하고 열정적인 사랑을 확인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 장면에서. 눈빛으로 많은 감정을 느낄 수 있고 감정을 교류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눈빛이 좀 또 다른 언어라고 생각이 되는데 둘의 눈빛 연기도 좋았고 응시하는 그 부분이 서로 이 언어를 가지고 감정을 잘 교류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감정을 더 극대화해서 잘 표현하지 않았나 해서 좋았던 장면이었어요. 눈빛이 또 다른 언어라는 게 너무 낭만적인데요?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신이 나를 볼 때 난 누구를 보겠어요. 그 장면에서의 응시가 너무 좋았는데요. 응시라는 게 욕망이라는 거를 뜻하기도 하고 눈에 관한 연출은 영화에서 오래도록 관음에 대한 걸 매개해서 욕망의 메타포로 사용이 됐기 때문에 그 장면을 통해서 마리안느가 엘로이즈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처음 인식하게 된 순간 마치 커밍아웃을 한 게 된 것처럼 그 스스로의 욕망을 직시하게 됐다는 점에서 이 영화에서의 응시는 내가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바라봐짐을 느껴지게 되는 순간이 너무나도 중요했던 그렇게 응시를 이용했던 영화인 것 같아요. 네, 저는 특정한 장면이 기억에 남는다기보다는 이 두 사람의 응시의 방향에 변화가 생긴 게 기억에 남았었는데요. 네. 처음에 마리안느가 초상화를 몰래 그리려고 엘로이즈를 일방적으로 응시하잖아요. 근데 이때는 뭔가 비즈니스적이고 형식적인 응시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나중에 엘로이즈가 직접 포즈를 취하겠다라고 이제 자진을 하면서 두 사람이 사랑의 응시로 바뀌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은 여성을 대상화하지 않고 착취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려내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인데요. 패널분들의 기억에 남은 여성주의적 특징이 잘 드러난 장면이나 대사가 있었다면 이야기해볼까요? 저는 그 소피가 낙태를 하고 집으로 돌아온 후에 엘로이즈가 그 낙태의 순간을 그림으로 남겨달라고 하는 장면이 기억에 남아요. 처음에는 이해를 하지 못했거든요. 왜 그 순간을 그림으로 남기려고 하는 건지. 마리안느는 심지어 그걸 보기가 힘들어서 고개를 돌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낙태도 결국 여성의 선택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를 숨기거나 그러니까 여성의 치부로 생각을 하지 않고 예술로 당당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게 여성의 주체성을 보여주기 위함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두 장면을 뽑고 싶은데요. 한 장면은 이제 마리안느, 엘로이즈 그리고 그 시녀를 드는 소녀 그 세 명이서 식사를 준비하는 장면하고 남편으로 보이는 사람 아니면 남편의 시종으로 보이는 사람이 초상화를 가지고 떠나는 장면 이 두 개를 뽑고 싶은데요. 전자가 인상 깊었던 이유는 이 셋의 관계에서 가장 신분이 높은 거는 엘로이즈잖아요. 네. 엘로이즈가 제일 신분이 높은데 음식을 차리고 있고 마리안느는 와인을 따르고 있고 그리고 시녀 드는 소녀는 자수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셋이 평등하게 놓이는 것 같이 찍으면서 그런 샷을 딱 봤을 때 이 셋의 공통점은 결국 여성이라는 거잖아요. 네. 네. 여성이고 사회적 신분에 따른 업무가 주어지고 일이 주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서로 지금 하고 싶은 일 그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 그거에서 영화가 어느 가치를 제일 중점을 두고 있는지를 보여줬던 장면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그 후자의 남편 혹은 남편이 시종으로 등장한 장면이 왜 인상이 깊었냐면은 네. 이 영화에서는 남자의 얼굴이 거의 안 나오거든요. 맞아요. 정면샷이 그쵸. 안 나와요. 안 중요하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근데 딱 한 번 제대로 등장하는 얼굴이 초상화를 가지고 가는 남자의 얼굴인데 너무 멍청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초상화를 가지고 간다는 거를 생각해보면 마치 초상화를 무슨 전리품 챙겨가듯이 그냥 탁 걸쳐매고 갑니다 하고 가잖아요. 네. 이 초상화에 담겨진 스토리가 얼마인지 아는 우리는 그게 얼마나 숭고한 얘기가 담겨있고 진실한 사랑이 담겨있고 그걸 아는데 결국 그 사람들한테는 빨리 가져가고 바쳐야 될 그 정물에 불과하다는 거였죠. 그리고 그걸 가져가는 사람도 되게 볼품없는 사람이고 그런 연출과 장면으로 이런 시각을 드러냈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저도 공감하는 게 하녀도 임신을 했는데 그 남편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약혼을 하기로 된 여자의 남편도 안 나오고 네, 안 나와요. 이야기의 존재는 하나 직접 등장은 하지 않는데 이런 장면들이 좀 여성을 주체로 이야기를 끌고 간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성주의적 특징이 잘 드러난다고 생각을 했고 동등한 위치로 비춰지는 그 여성들이 계급을 신경 쓰지 않고 음식을 준비하거나 아까 네. 셰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같이 할리갈리 비슷한 아, 이런 네. 게임을 게임. 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도 동등한 화면으로 비춰지고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여성을 어떤 대상으로 이용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끌어갔다라는 점이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연출이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굉장히 뭔가 수평적인 관계가 중요한 영화였던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마리안느가 자기의 누드 그림을 그리는 장면이 제일 인상 깊었거든요. 누드를 그린다고 하면은 보통 남성을 위한 완상 또는 네. 남성이 보기 좋으라고 그리는 그림인데 이 마리안느가 그리는 그림은 자기가 자기 모습을 그리는 데다가 자기가 사랑하는 여성을 위해서 그리는 그림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남성의 욕망을 반영한 그림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여성에게 바친다는 점에서 좀 여성주의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찾아본 바에 따르면은 마리안느가 그린 그림에 음모를 그리거든요. 네. 근데 보통 유럽의 전통에서는 일반적으로 여인의 몸에는 음모를 그려놓지 않는 관습이 있다고 해요. 이제 이 음모가 성적인 능력과 욕망과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 그리지 않음으로써 이런 여성은 성적인 욕망을 가지면 안 된다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지 않았던 거라고 하는데 또 이 마리안느는 자신의 음모를 그리면서 여성도 성적 욕망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모습을 반영한 연출이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 작품은 퀴어를 소재로 한 독립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누적 관객 수 16만 명을 돌파하며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처럼 최근 퀴어 영화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퀴어 작품들이 지속적으로 주목받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게 단순히 퀴어 영화라서 주목받은 게 아니라 좀 사회 전반의 시선이 요즘에 너그러워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전에는 퀴어라는 소재가 주류 영화관에서 상영할 만큼 그렇게 큰 관심을 받지 못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관객들이 이 퀴어 영화를 단순히 특정 집단의 이야기로 바라본다기보다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 뭐 사랑, 자유 네. 이런 거를 잘 다루는 작품들이 많아서 이런 작품을 받아들이는 폭이 더 넓어지고 있는 것 같고 또 이런 작품들이 섬세하고 엄청 예술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것 같거든요. 네. 예술적으로도 공감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서 이런 작품들이 계속 주목받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좀 속상한 마음으로 네. 이야기를 해보자면 제 생각에는 흥행하고 있는 퀴어 영화들이 대부분 아름다운 미장센이 따라오는 것 같거든요. 막 네. 유니에게, 캐롤, 뭐 콜미 바이 유니 다 약간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회 전반에서 아직까지도 퀴어를 호의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영화에서라도 최대한 아름답게 그려내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만드는 분들이 관객들이나 이제 사람들이 좀 더 퀴어 프렌들리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염원을 뭔가 이런 아름다운 미장센으로 대체하면서 투영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요소들이 퀴어 작품들을 지속적으로 주목받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네. 이제는 그런 미장센 없는 그냥 담백한 이야기라도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맞아요. 정말 공감하는 얘기인데 네. 이런 퀴어물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럼으로써 이제 퀴어에 대한 인식도 좋아지는 게 사실이긴 하지만 조금 비판적인 얘기로 하자면 너무 외모지상주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세게 하게 되는데요. 이 외에도 흥행했던 퀴어 영화들이 뭐가 있나라고 생각해보면 저는 시메틱 에러가 떠오르거든요. 시리즈로. 근데 시메틱 에러가 뜬 이후로의 그 퀴어 드라마나 그런 거 보면 전부 다 그런 유의 굉장히 백마탄 왕자님 같은 남자 둘이 사랑한 유의 그런 영화들이 굉장히 많고 이런 류가 각광을 받는 게 좋긴 하지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현실적인 얘기도 더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덧붙이자면은 예전에는 사실 게이 로맨스에 대한 주목도가 훨씬 높았는데 네. 이제는 레즈비언 로맨스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렇네요. 제가 과거를 생각하면 왕의 남자 같은 건 있던 것 같은데 네. 윤희에게 같은 작품은 없던 것 같거든요. 20년 전에는. 그래서 그런 변화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퀴어 작품들이 요새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BL나 GL 같은 장르를 보면은 이거는 퀴어들의 이야기를 담았다기보다 특정 시청자층을 타겟팅하고 만들어진 작품이기 때문에 정말 외모지상주의적일 수밖에 없고 정말 퀴어들의 현실적인 이야기를 담아냈기보다는 그냥 드라마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를 담아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현실적인 이야기를 담은 작품들이 조금 더 흥행을 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을 보면서 떠오르셨던 영화나 같이 봤으면 하는 영화가 있으셨나요?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캐롤을 그쵸. 얘기할 수밖에 없고 캐롤과 타요초를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타요초는 좀 더 사회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구도와 미장센과 그 에너지적인 부분에서 캐롤은 굉장히 깊고 진한 영화라면은 타요초도 깊고 진하지만 강력함이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반대편에서 캐롤은 정말 정통 로맨스에 가까운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성별만 여자일 뿐이지 거의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영화여서 저는 보면서 계속 캐롤이 생각났어요. 이거를 미국적으로 해석을 하면 캐롤이 될까? 라는 생각이 들었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가씨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도 좀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에서 여성이 억압받는데 히데코와 스키가 남성들로부터의 억압에서 벗어나고 두 사람의 사랑을 찾아 나가는 이야기잖아요. 네. 근데 물론 엔딩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네. 어쨌든 이 타요초도 억압적인 환경 속에서 자신만의 사랑을 찾아 나가려고 한다는 점에서 아가씨와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간 타요초를 박찬욱이 각색을 하면 네, 맞아요. 그런 영화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요르고스 란티모스의 더 페이버릿 여왕의 여자라는 작품이 떠올랐는데 사실 이게 뭐 퀴어적인 부분이 있지만 약간 권력과 사랑이 앞다투어 경쟁하는 느낌을 좀 많이 받거든요. 네. 그래서 권력과 사랑 중에 어떤 감정이 먼저 선행되는지 결국 이들이 원하는 게 어떤 걸지 지속적으로 질문하게 되는 영화라서 좀 다른 결로 추천드리고 싶고 이 영화의 배경이 18세기 영국이에요. 그래서 뭔가 18세기 프랑스와 좀 비교하는 맛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샤프님이 관음 이야기를 해주셔서 갑자기 떠오른 영화인데 그 사랑에 관한 짧은 필름이라는 게 그 영화가 어쨌든 누군가를 관찰하면서 발생하는 그 사랑이라고 해야 될지 관음이라고 해야 할지라는 그 애매모호한 감정들을 다룬 영화거든요. 네.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그 영화도 추천드립니다. 저는 델마와 루이스가 떠올랐는데 이 영화는 좀 두 여성의 사랑보다는 우정에 더 가까운 영화긴 해요. 근데 주체적이고 진취적인 여성들을 담아냈다는 점에서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영화도 같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추천해봅니다.
2부에서는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에 대한 외부적 요소들을 더 깊이 있게 다뤄보았는데요. 오르페우스 신화를 변형해 두 사람이 서로를 추억하도록 만든 결말이 기억에 남는 작품이었습니다. 칸 영화제 이관왕 수상에 빛나는 섬세한 연출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영화의 별점을 매겨볼까요? 저희 팟캐스트의 별점 방식 아시죠? 별점이 10점 만점에 5점 이하이면 별로라는 의미에서의 펀치, 그리고 이 영화의 별점이 6점 이상이면 취할 정도로 좋다는 의미의 드렁크로 구분해서 평점을 매길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을 평가해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9점이고요. 오. 한 줄 평은 대상화하지 않는 붓끝으로 되살아나는 캔버스로 오. 하겠습니다. 저는 8점 드렁크 드립니다. 한 줄 평은 타오르는 순간을 담아 제가 되지 않게. 왜냐면 이유는 타올랐던 두 사람의 사랑의 감정을 그 한순간을 그린 투상화에 잘 담겼다고 생각을 하는데 불이 다 타버리고 나면 제가 남고 끝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까만 재처럼 안 이쁘게 남은 게 아니라 아름다운 기억으로 잘 간직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네. 저는 10점 만점에 10점이고요. 저 한 줄 평은 네. 로미오와 줄리엣에 나오는 글귀입니다. 사랑이란 한숨으로 일으켜지는 연기, 개면 애인 눈 속에서 번쩍이는 불꽃이요, 흐리면 애인 눈물로 바다가 되네. 저도 9점 드렁크고요. 한 줄 평은 매번 나보다 앞서 걷던 사람과 발걸음이 맞고 처음으로 그녀를 앞질러 간다입니다. 와! 촬영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18세기 프랑스에서는 결혼 상대에게 자신의 초상화를 전달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엘로이즈 역시 약혼자에게 보낼 초상화를 그려야만 했는데요. 하지만 영화는 초상화를 그리는 것을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행위, 그 이상으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누군가의 모습을 그리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닌데요. 다만 그 사람의 생명력까지 느껴지는 진정한 초상화를 그리기가 힘들 뿐이죠. 마리안느 역시 엘로이즈의 생명력이 담긴 초상화를 그려내려고 애를 쓰고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의 사랑이 싹트는데요. 완성하는 데만 급했던 첫 번째 작품과는 다르게 엘로이즈를 사랑이 담긴 시선으로 오래도록 응시하고 나서야 그녀의 온전한 생명력이 표현된 두 번째 초상화가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초상화를 그리는 동안 엘로이즈 역시 마리안느를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마리안느의 앞에서 포즈를 취하기로 한 그녀의 결심은 마리안느가 그녀를 응시하도록, 또 그녀가 마리안느를 응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주체와 객체의 관계를 넘어선 동등한 응시가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이어져 생명력 있는 그림을 완성한 셈인데요. 어쩌면 초상화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은 화려한 기교도 선명한 색채도 아닌 세상을 향한 사랑의 응시가 아닐까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나미, 패널의 스콘, 샤프 호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